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변화 코칭 전문가 김상은입니다. 자,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자 6강을 이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은 먼저 고통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고통에 대한 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갈래 길이 나뉜다고 했습니다. 안전지대의 삶과 성장지대의 삶입니다. 자, 안전지대의 삶과 성장지대의 삶은 행복이 끝이 다릅니다. 안전지대의 삶은 행복이 뭡니까? 바로 쾌락주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장지대의 삶 속에는 행복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미와 가치 추구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안전지대의 삶은 뭡니까? 고통을 피하는 삶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고요. 성장지대의 삶은 고통 속에 의미와 가치 추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고통을 감내하고 때로는 고통을 있는 걸 알면서도 고통이 있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성장지대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안전지대의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성장지대의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왜? 그 속에서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걸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쾌락주의에 불과합니다. 물론 쾌락주의도 행복의 요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쾌락주의에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문란해지고 또 그 쾌락주의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많이 경험하게 되면 빨리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의미와 가치 추구의 행복은 뭡니까? 나도 행복하고 타인까지 행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길을 가야만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통과 어쩔 수 없는 고통. 자, 운동, 등산, 다이어트를 스스로 선택한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억지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고통이 되겠고요. 자, 직장 근무하면서 의무교육 받고 군대 가면서 선택해서 군대를 즐기는 사람은 당연히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억지로 간다고 가정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누릴 수도 있고요. 스스로 선택해서 정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면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 됩니다. 의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서 이왕 배울 거 많이 배우고 오자. 또 미래에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 많이 밑거름으로 많이 지혜를 쌓고 오자. 이런 마음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군대 가서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죠? 이 짧은 기간이지만 물론 길다고 생각하면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국가의 업무를 해야 된다면 이왕 하는 거 좀 즐겁게 선택해서 하자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 하나 고쳐 먹으면은 스스로 선택한 고통, 마음을 잘못 고쳐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고통, 억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몸무게가 과체중입니다. 자, 이럴 때 스스로 선택한 고통 속에서 다이어트를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고통을 선택해서 억지로 하겠습니까? 어떤 게 살이 잘 빠지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고통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장과 행복은 어떤 행복이요? 의미와 가치 추구의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렇게 사업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안정적인 거 공무원이나 그죠? 공기업에 들어가라. 이렇게만 계속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안함이 그 아이한테 그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더 큰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편안함 속에 우리의 성장이 없습니다. 잠깐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편안함 속에 뭘 느낀다고요? 지루함과 권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기다리지만 은퇴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퇴는 바로
편안함입니다. 안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은퇴만 기다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은퇴 이후에도 또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한 고통을 사는 사람은 부자의 삶을 살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고통을 선택한 삶은 빈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도 같은 고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제가 이 셀프 코칭, 자,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30년 동안 강의를 이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절대 이런 결정을,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내가 좀 이바지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0대, 20대는 다행히 지금 자살률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1등, 2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30대, 40대, 50대는 괜찮고 60대, 70대는 지금 1위 자리를 계속 꿰차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를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힘든데 그 힘듦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할까요? 결국 우리의 뇌가 어떻습니까? 안전지대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편안함이 곧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안전지대의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쾌락주의는 뭐와 비교를 많이 하냐면요. 술을 한 잔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기분이 알딸딸하죠. 그 기분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의미와 가치 추구 행복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공부를 해서 어떤 부분을 깨우쳤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걸 깨우쳤어요. 자,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뇌에서 엔돌핀의 4000배인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결국은 엄청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온 거죠. 자, 이때 느끼는 이 행복과 술 먹었을 때 그 알딸딸한 그 기분의 쾌락주의와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느냐고. 제가, 그죠? 골프를 치다가 또 안 치고, 그죠? 또 뭐 등산 취미 활동 이런 거 많이 안 하고, 그죠? 오롯이 건강을 위한 헬스나 이런 것만 하고, 연구만 하고, 강연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가끔씩 여행은 갑니다. 가족하고 여행을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행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행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여행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연구에 몰두한 휴식 차원의 여행이지, 여행이 내 인생의 목적이면 저는 여행을 더 많이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인생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내가 보여지는 내 삶이 되게 힘들고 고되고 뭐 밤 12시까지 매일 책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영상 찍고 하는 모습이 누군가의 모습에는 되게 힘들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라고요.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몸은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으나 엄청난 행복,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누군가가 뭐 낚시하러 간다, 등산 간다, 그죠? 골프 치러 간다, 그 행복 배 이상을 저는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가 미친 자존감을 책을 썼는데 이건 전자책이고요. 전자책 표지입니다.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교보문고에 제가 책을 POD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종이책을 원하시면
책이 다른 책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일주일 만에 만들어서 도착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책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제가 강의로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근본은 뭐냐?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죠? 삶을 살다가 힘든 상황에 놓여질 때, 그때 또 다른 결심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예방하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존감이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자존감을 또 키우는 방법에 대해까지 공부하고 연구해서 책을 썼습니다. 자, 자존감은 평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자존감 강의를 좀 하긴 했지만 예를 들면 그냥 좀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을 좀 키우면 좋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누구나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내가 자존감에 대한 지식이 얕았던 것 같아요. 깊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작년 한 해 한 2년쯤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오롯이 자존감에 관련된 책만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읽고 책을 썼는데요. 그걸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만 제대로 확립하고 사회에 진출한다면 정말 인성이 바른 사회로 또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존감의 큰 두 축이 사랑과 믿음이면 그 사랑과 믿음의 큰 축이 저는 양쪽 다리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자존감의 결과물은 도전정신과 이타심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도전정신과 이타심을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은 결국 자존감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존감이 필요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자존감이 높아야 강한 멘탈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다가 보면 이 판단이 잘 서지 않아가지고 갈팡질팡, 그죠? 또 결단을 내렸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팔랑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여튼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그죠? 이 말 들어야 되나 저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자기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 그 자존감은요, 신뢰를 통한 믿음, 확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자존감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결국은 강한 멘탈을 갖기 어려운 거고요. 또 자기 주관을 내세워서 표현하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존감이 높아야 짜증을 덜 낸다. 심심하면 짜증내고 편한 사람은 편안한 사람, 그죠? 자녀가 부모가 편하면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거리라는 표현을 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짜증을 덜 내게 하려면 적정거리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 잘해주고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그걸 이용해서 온갖 짜증을 다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적정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일단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짜증이 많은 것도 역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낮기 때문에 생겨나는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생활에서 짜증이 많이 날 때는 내가 많은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담을 그릇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짜증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존감이 높아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열등감이 뭡니까? 남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을 갖는 게 열등감이죠. 자, 우리는 항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상대방의 장점과 비교하면 난 항상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을 때
자신의 장점을 잘 찾을 수 있거든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의 단점만 보이지 장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존감이 낮으면 모든 사람이 뭘로 보인다고 했습니까? 적으로 보인다. 아들러가 얘기했습니다. 적으로 보인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이 높아야 도전하는 사람. 제가 했죠? 도전하는 사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바로 기업가 정신을 필요로 하는데 언제 필요합니까? 창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할 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울산 대학교에서 창업과 경영 과목을 오랫동안 지금 한 20년 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 기업가 정신이 나와요. 기업가 정신은 리스크를 안고, 위험을 안고 도전을 하는 성격이고, 뭔가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이런 성격인데,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닌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런 성향인 사람이 갑자기 창업을 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역시도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리스크를 안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변했어요. 왜 변했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낮은 자존감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더라고요. 내가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리니까 결국은 내가 리스크를 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력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향은 타고난다, 성격 타고나니까 기질적으로 뭔가 리스크를 안고 영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보통 좀 안정적인 거 다 좋아하고 그런 영업, 위험 있는 거, 기본급이 없는 그런 도전은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론 타고나는 일부의 성향은 있을 수는 있으나 충분히 자존감을 제대로 잘 배우고 익히고 도전한다면 충분히 저는 다시 성향이 바뀔 수 있다. 제가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존감이 높아야 이탓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타인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역시 사람인지라, 그죠? 좁게 생각하면 내가 고생했던 자료, 깨우친 노하우, 그죠? 가치 창조를 누구한테 공짜로 준다? 그거 왜 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내가 고생했던 거를 이 사람들이 좀 덜 고생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나 역시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언제 이런 마음이 생겼냐면 저를 되게 싫어했던 마음에서 저를 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였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냐면 제가 크게 잘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공포까지 있고 또 소심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한 못마땅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리더십을 갖춰서 리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부분이 내가 개선이 안 될 줄 알고, 포기할 뻔 하다가 이거 한번 고쳐보자 마음 먹고 대학생 때부터 이 성격을 바꾸고, 발표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이 성향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예전에 나를 바라볼 때는 참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이 있는데, 그죠? 많이 비유하는 게 저는 이제 바다 밑에 가라앉은 다이아몬드를 비유하거든요. 바다 밑에 다이아몬드하고 10원짜리가 빠져 있는데 이걸 못 끄집어내면 어떻습니까? 그 가치는 똑같아요. 끄집어내면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죠. 근데 누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진짜 지능이 낮은 사람 빼고는 보통 지능만 타고나도,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바다 밑에 숨겨진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저는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건져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져지려면 다이아몬드가 밖으로 나와서 빛을 발하려면 일단은 밖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밖을 나와야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 같은 성향이 뭐냐? 우리의 뇌의 잠재 능력이에요. 이 잠재 능력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이게
깨어날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끼와 재능이 나는 부모로부터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런 끼와 재능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사실 이제 처음에 믿기지는 않겠죠. 믿기지는 않겠지만 그 믿음의 힘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끼와 재능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끼와 재능이 시험 무대에 서게 됩니다. 도전을 통해서. 물론 실패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몇 번 경험하면서 예전에 나를 몰랐던 새로운 면, 새로운 성장, 그죠? 또 다른 모습, 그런 걸 몇 번 발견하니까, 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꼭 비교할 건 없지만 내가 예전에 비해서 이거 몰랐던 새로운 능력이 있네? 이런 걸 또 할 줄 아네? 이런 것을 못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잘 해내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게 있으면 새로운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더 이 잠재 능력을 공부하고 개발시키면 또 다른 새로운 또 재능이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숨겨진 잠재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공부해보니까 그게 바로 전문가가 되는 비결 3가지. 내가 말씀드렸죠? 전문가가 되는 비결 3가지. 집중, 반복, 끊기지 않습니까? 집중, 반복, 끊기. 집중이 뭐죠? 명확한 목표, 목표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도전이거든요. 이 3가지를 실천하면서 저는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이 분명히 타고났는데 얼마든지 집중, 반복, 끊기를 통해서 그 능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구나. 이걸 체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어떤 관점이 어떤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아직 결과물이 보여지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덜 갈고 닦아가지고, 그죠? 덜 집중해서 실력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노래도 역시 부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2년도 채 안 됐는데, 자, 그렇죠? 또 뭐였습니까? 리더십 강의는 오랫동안 해왔지만 몰랐던 걸 새로운 걸 깨우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놀라운 거예요.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런 좋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몇 번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전 거두절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자존감이 높은 단계에 들어선다면 이런 도전정신과 이타심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잘 발휘하고 또 이타심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자존감은 큰 다리, 축이 2가지가 있다. 기둥이 뭐냐? 자기 존중과 자기 효능감이다. 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다. 그죠? 자신의 가치를 직접 깨닫고 실제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가짐이다. 자, 그래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뭡니까?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어떤 일이나 목표를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신의 타고난 끼와 재능, 즉 잠재 능력을 믿는 것. 자, 믿는 거예요. 나 안에 숨겨진 끼와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간단한 원리지만 우리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잘 안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뭐죠? 본인 스스로에게 뭘 쌓지 않습니까? 신뢰를 쌓지 않아요. 신뢰가 뭡니까? 자신과의 약속 이행이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의 약속 이행을 딱 7가지를 무조건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상과 지침 시간 엄수, 운동, 독서, 자기개발, 자기화건, 그 다음에 정리정돈, 그 다음에 계획 세우기. 이렇게 7가지를 실천하거든요.
이런 7가지를 실천해서 제가 행동으로 옮겨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너 이 정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그리고 너 이런 다른 사람들이 잘 못 해내는 걸 너는 해내고 있구나. 라는 어떤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남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제가 항상 한 말입니다. 차이가 나야 차이가 난다. 그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는데 7가지를 너는 해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계속 실천에 옮기다 보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차이가 좋은 결과물로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하나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7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